비 스미신 몸 1921년. 이제 곧 잠자리에 들 시각이라 그들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드디어 육지를 보겠구나 생각했다. 맥페일 박사는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고는 하늘에서 남 십자성을 찾아보았다. 2년간 최전선에서 복무했고 의외로 잘 낫지 않는 부상에서 겨우 회복한 터라 여행길에 오른 것만으로도 한결 기분이 좋았다. 내일 승객 몇 명이 파고파고에서, 파고파고는 미국령 사모아 섬의 수도입니다. 파고파고에서 내릴 예정이라 오늘 저녁에는 작은 춤판이 벌어졌다. 기계 피아노의 딱딱한 소리가 아직도 귀청을 울려대지만 가판에 나오니 좀 조용했다. 그는 조금 떨어진 장의자에 앉아 데이비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내를 보고 그쪽으로 슬슬 걸어갔다. 그가 자리에 앉아 모자를 벗자 불빛에 짙은 붉은 머리카락과 벗어진 정수리, 붉은 머리카락에 걸맞게 붉고 주근깨 투성인 피부가 드러났다. 그는 깡마른 40대 남자였다. 수척한 얼굴에서는 엄정하고 고지식한 성격이 엿보였고 느릿느릿하고 나직한 목소리에 스코틀랜드 말씨를 썼다. 맥페일 부부와 선교사 데이비슨 부부가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친해진 것은 서로 잘 통했으라기보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흡연실에 틀어박혀 포크나 브릿지 게임을 하고 퍼마시는 사람들을 견뎌야 한다는 반감이 그들을 묶는 유대감으로 작용한 것이다. 맥페일 부인은 데이비슨 부부가 승객들 중 어울리기로 선택한 사람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뿐이라는 것을 알고 꽤나 흡족했고 숙기는 없지만 바보는 아닌 의사 양반도 그 칭찬을 듣고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는 깐깐한 천성을 어쩌지 못하고 밤이면 선실에서 곧잘 투덜댔다. 데이비슨 부인이 그러대요. 우리가 없었으면 이 여행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다고. 맥페일 부인은 올렸던 머리를 풀어 빗으면서 말했다. 이 배에서 안면을 트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뿐이라는 소리죠. 나는 선교사라면 주름 장식 옷을 입은 거물 나리점으로 생각했지 뭐예요? 주름 장식은 무슨, 나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데이비슨 부부는 흡연실의 그 거친 인사들과 어울리는 게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정작 그들의 종교를 세운 창시자는 그리 배타적이지 않았거늘. 맥페일 박사가 컥컥거리며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제발 종교를 농담거리로 삼지 말라고. 그의 아내가 대꾸했다. 난 당신과 천성이 다른가 봐요. 엘릭, 당신은 사람들한테서 가장 좋은 점을 보는 법이 없어요. 그는 연파란색 눈으로 아내를 슬쩍 곁눈질을 했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마지막 말은 아내가 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오랜 결혼생활 끝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보다 먼저 옷을 벗고 2층 침대 윗칸으로 올라가 누워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가 가판에 나가니 육지가 성큼 다가와 있었다. 그는 열렬한 눈으로 육지를 바라보았다. 가나다란 띠 모양의 은빛 해변과 바닷가의 불룩한 언덕 꼭대기를 뒤덮은 울창한 식물들이 나타났다. 풍성한 초록빛 코코넛 나무들이 물가를 따라 이어졌는데 사이사이로 사모아 섬의 초가집들이 자리했고 눈부시게 하얀 작은 교회가 군데군데 보였다. 데이비슨 부인이 다가와 그 옆에 섰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작은 십자가가 달랑거리는 황금사슬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아담한 체구의 윤기 없는 갈색 머리를 공들여 털어올린 모습이었는데 투명한 코안경 뒤의 파란 눈동자가 눈길을 끌었다. 얼굴은 양처럼 길었지만 우매하다기보다 빠릿빠릿한 인상을 주었고 동작은 새처럼 민첩했다.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높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는데 그 억세고 단조로운 음성은 차감기의 가차없는 굉음처럼 억양 없이 귓속을 파고들어 신경을 긁어댔다. 이제 부인에게 이곳은 집이나 다름없겠군요. 맥페일 박사가 옅은 미소를 애써 끌어내며 말했다. 우리 집은 이런 곳이 아니라 낮은 섬, 산호섬이에요. 여긴 화산섬이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열흘은 더 항해해야 해요. 여기까지 왔으면 집이 코앞인 거죠. 맥페일 박사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조금 과장된 말씀이세요. 하기야 남태평양에서는 각자 느끼는 거리감이 다른 법이니 선생님 말씀이 맞긴 해요. 맥페일 박사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이곳이 우리 주재지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여기는 파고들기가 여간 어려운 데가 아니래요. 전기선이 떠나들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데다 해군기지까지 있으니까요. 여기 원주민들에겐 딱한 일이죠. 우리 동네는 여기처럼 골치 아픈 일은 없어요.
물론 상선이 한두 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처신하도록 단속하고 있어요. 허튼 짓을 했다가는 제 발로 달아나게끔 뜨거운 맛을 보여주죠. 그녀는 코에 얹힌 안경을 고쳐 쓰면서 초록빛 섬을 냉혹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여기는 선교사들이 거의 포기한 곳이에요. 이곳을 피해가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려야죠. 데이비슨의 관할지역은 사모아 북쪽 군도였는데 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데이비슨은 카누를 타고 먼 거리를 다닐 때가 많았다. 요즘 그의 아내는 선교 본부에서 지내면서 선교 일을 하고 있었다. 맥페일 박사는 그녀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선교 일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아무도 못 말리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격렬한 목소리로 원주민들이 타락에 대해 말하곤 했다. 예의 범죄를 철저히 따졌다. 안면을 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참, 우리가 처음 이 섬에 정착할 때 그들의 결혼 풍습이 어찌나 참혹하든지 차마 선생님 앞에서는 입에 올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맥페일 부인에게 귀뜸해 둘 테니 부인에게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아내와 데이비슨 부인이 가판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아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운동 삼아 그들 앞을 왔다 갔다 서성거릴 때 멀리서 들리는 산속의 시냇물 소리처럼 데이비슨 부인의 격앙된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내는 그 놀라운 경험담이 신기한 듯 딱 벌어진 입에 창백한 낯빛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선실에서 아내는 숨을 골라가며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그에게 들려주었다. 내가 뭘 했어요? 다음날 아침 데이비슨 부인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보다 더 끔찍한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시겠죠?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할 만하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의사라 해도 난 못하겠더라고요. 데이비슨 부인은 그의 얼굴을 살폈다. 자기 말이 먹혔는지 알고 싶어 몸이 단 눈치였다. 우리가 처음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지 상상이 되세요? 선생님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 마을에서 좋은 처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녀가 사용한 좋은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였다. 데이비슨 씨와 저는 그 점에 대해 상의한 끝에 춤을 금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원주민들이 춤이라면 사족을 못 썼거든요. 저도 젊었을 땐 춤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어요.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어젯밤 선생님이 맥페일 부인에게 춤을 추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남자가 아내와 춤추는 거야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래도 부인이 춤을 추지 않아서 다행이지 뭐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부부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뇨? 데이비슨 부인은 코안경 너머로 그를 휙 쳐다보았을 뿐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백인들은 경우가 좀 다르긴 하죠.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팔에 안겨있는 꼴을 가만두고 보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데이비스 씨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결혼한 이후 춤이라고는 한 스텝도 밟은 적이 없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춤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부도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성을 대놓고 조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근절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지난 8년간 우리 구역에서는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항구 어기로 접근하는 중이었다. 맥페일 부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배가 급격히 방향을 틀어 천천히 항구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육지에 에워싸인 항구였는데 함대 전체가 정박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으며 높고 가파른 초록빛 언덕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항구 초입에는 정원이 딸린 총독의 사택이 산들거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깃대에 매달린 성조기는 힘없이 쭉 늘어져 들렁거렸다. 그들은 단정한 방갈로 2채와 테니스장 한 곳을 지나 창고들이 늘어선 선창가로 들어갔다. 데이비슨 부인은 아피아까지, 아피아는 사모아의 수도인 항구 도시로 남태평양의 교통요지입니다. 아피아까지 타고 갈 거라면서 200~300m 옆에 정박한 스쿠너 하나를 가리켰다. 활달하고 소란스럽고 농담을 잘하는 원주민들이 여러 섬에서 모여 있었는데 호기심에 구경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시드니로 가는 여행객들과 흥정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파인애플이며 커다란 바나나 송이, 타파, 이 타파는 폴리네시아에서 꾸지나무 속껍질로 만든 직물입니다. 타파, 조개 껍데기나 상어 이빨로 만든 목걸이, 카바 그릇, 이 카바는 폴리네시아의 민속주입니다. 카바 그릇, 전투 카누 모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원주민들 틈에서 깨끗이 면도한 순박한 얼굴의 미국 선원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한가로이 걸어다녔고 장교 무리도 보였다. 짐을 내리는 동안 맥페일 부부와 데이비슨 부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맥페일 박사는 요스에 걸린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이 요스는 열대지방에 유행하는 매독과 유사한 감염병입니다. 어린아이와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그 병에 걸렸는지 해묵은 궤양 같은 흉측한 상처가 있었다. 상피병은 사상충이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 피부와 피부 밑 조직이 부풀어 올라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열대지방 풍토병입니다. 상피병으로 보이는 실제 사례를 난생 처음 접한 순간 그의 눈빛은 직업의식으로 반짝거렸다. 팔뚝이 거대하거나 징그럽게 변형된 다리를 질질 끄는 남자들도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라바라바 차림이었다. 이 라바라바는 화려하게 날염된 옷감을 허리에 감아서 입는 폴리네시아 전통 의상입니다. 라바라바 차림이었다. 정말이지 천박한 옷이지 뭐예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데이비슨 씨는 저런 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엉덩이에 빨간 면직물 띠 하나만 덜렁 두른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이길 바라겠어요? 여기 기후에 딱 좋긴 해요. 의사가 머리에 땀을 닦아내며 말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육지는 벌써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언덕에 둘러싸인 탓에 파고파고 안으로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섬에서는요. 데이비슨 부인이 특유의 가랑가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라바라바는 사실상 뿔이 뽑혔답니다. 늙은 남자 몇 명이 아직 입긴 하는데 그들 뿐이에요. 여자들은 모두 긴 원피스 차림이고 남자들은 바지와 러닝 셔츠를 입어요. 초창기에 데이비슨 씨는 10살 이상의 남자아이들에게 바지를 입히지 못한다면 그 섬 주민들을 기독교도로 만들기는 힘들다고 보고서에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데이비슨 부인은 항구 어기로 밀려오는 짙은 먹구름을 두세 번 재빨리 헐끔거렸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 피할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철제 골판으로 된 큰 흙간으로 갔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거기서 한동안 서 있을 때 데이비슨 씨가 그들을 찾아왔다. 그는 항해하는 내내 맥페일 부부에게 깍듯했지만 아내처럼 사교적이지는 않았고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말수가 없고 다소 시무룩한 남자였는데 상냥한 태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짊어진 의무일 뿐 천성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외모는 상당히 괴이했다. 큰 키에 깡마른 몸매, 흐느적거리는 긴 팔다리, 움푹 꺼진 뺨, 높은 광대뼈가 어찌나 유령 같은지 도톰하고 육감적인 입술이 도리어 어색해 보일 지경이었다. 머리는 몹시 길었다. 눈구멍 안쪽에 깊숙이 자리한 검은 눈망울은 크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띄었고 두 손은 손가락이 크고 긴데다 형태감이 뚜렷해서 괴력의 소유자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렬하면서 어쩐지 거부감을 일으키는 인상이라 도무지 친밀감이 들지 않는 남자였다. 그가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이 섬의 카나카인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호주 설탕 농장 및 방목지의 노동자나 소도시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남태평양 섬 사람들을 말합니다. 카나카인들 사이에 치명적 질병인 홍역이 유행 중인데 그들이 타고 갈 범선의 선원 하나가 점령되었다고 했다. 병자는 무트로 이송돼 병원 내 격리병동에 입원했지만 다른 선원들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배가 아피아에 입항할 수 없다는 정보가 왔다는 것이다. 그럼 적어도 여기서 열흘은 묵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하지만 나는 아피아에서 급히 와달라고 했는데요.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소용없어요. 승객들 가운데 추가 전염자가 없으면 범선은 백인들만 태우고 항해가 가능하겠지만 원주민들은 3달 동안 통행 금지예요. 여기 호텔이 있나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데이비슨이 낮게 크크 웃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그럼 어떡하죠? 제가 총독에게 이야기해보죠. 상인 하나가 바닷가 집의 방을 빌려주거든요. 비가 그치는 대로 거기 가서 한번 알아봅시다. 안락하게 지낼 생각은 말아요. 잠을 잘 침대와 머리를 가려줄 지붕만 있어도 감지덕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들은 우산과 우비를 갖추고 길을 나섰다. 마을은 없고 공공건물들과 가게 한둘만 모여 있었는데 뒤쪽 코코넛 나무와 바나나 나무 사이에 원주민들의 거처가 몇 개 있었다. 그들이 찾는 집은 부두에서 걸어 5분 거리에 있었다. 층마다 널찍한 베란다가 있고 지붕이 철제 골판인 2층짜리
목조 가옥이었다. 집주인은 호원이라는 이름의 혼혈인이었는데 그의 원주민 아내는 갈색 피부의 꼬맹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건물 1층에서는 각종 통조림과 면제품을 팔았다. 집주인 남자는 그들에게 가구가 거의 없는 방들을 보여주었다. 맥페일 부부의 방에는 너덜너덜한 모기장이 쳐진 남루한 침대 하나와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 세면대뿐이었다. 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비는 쉬지 않고 쭉쭉 퍼부었다. 꼭 필요한 것 외엔 짐을 안 풀래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데이비슨 부인이 큰 여행 가방을 풀다 말고 맥페일 부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대단히 민첩하고 빠릿빠릿했다. 우울한 환경은 그녀에게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한마디 귀뜸하자면 바늘과 면직물을 사서 얼른 모기장부터 수선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안 그러면 오늘 밤은 한숨도 못 잘 거예요. 모기가 그렇게 심합니까? 맥페일 박사가 물었다. 모기가 한창인 때잖아요. 아피아 총독 관저의 파티에 초대받아 가보면 여자들에게 팔다리를 감싸라고 베개 닛을 나눠줄 정도예요. 잠시만이라도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해가 나면 방을 아늑하게 꾸밀 마음이 조금은 생길 것 같아요. 아휴, 해가 날 때를 기다리다간 세월 다 가요. 파고파고는 남태평양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에요. 보다시피 언덕이랑 많이 물을 끌어들이는 데다 이맘때는 비가 많이 온답니다. 데이비슨 부인은 맥페일 박사와 그의 아내를 차례로 쳐다보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두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따로 우두커니 방 안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무기력한 사람을 볼 때면 왈칵 성질이 나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정리하고 싶어 두 손이 건질거렸다. 마늘과 면직물을 나한테 주세요. 이 방 모기장은 내가 수선할 테니까 그동안 짐을 풀어요. 점심은 1시에 먹도록 하죠. 맥페일 박사님, 부둣가로 내려가서 그 댁의 무거운 짐이 무태 올랐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원주민들이 어떤지 잘 아시니까 그자들이 비가 쭉쭉 내리는 곳에 짐을 내팽개 쳐둘 공산이 크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의사는 우비를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호원 씨가 문가에 서서 그들이 타고 온 배의 가판수하고 배 안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이등칸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외선 몸집에 주름이 쪼글쪼글하고 차림새가 몹시 지저분한 가판수가 지나가는 맥페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홍역이란 게 이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 그가 말했다. 선생은 벌써 해결하시나 보네. 맥페일 박사는 가판수가 낯이 익었지만 소심한 편인데다 쉽게 기분이 상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네, 2층에 방을 잡았어요. 톰프슨 양이 선생이랑 같이 아피아로 가는 중이라 내가 여기로 데려왔어요. 가판수가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옆에 서 있는 여자를 가리켰다. 27살쯤 되어 보였고 통통한 몸매에 투박스럽지만 예쁘장한 편이었다. 하얀 원피스 차림에 크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광을 낸 하얀 새끼 염소 가죽 부츠 위로 하얀 면 스타킹을 신은 살찐 종아리가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가 맥페일에게 호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이 콩알만한 방을 내주면서 하루에 1달러 50센트나 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 하네요? 그녀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는 내 친구라고 했잖아요, 조. 가판수가 말했다. 이 여자분에겐 1달러 이상 받지 않고 마땅한 대접을 해드려요. 뚱뚱하고 능글능글한 상인이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정 그리 말씀하시니 서한씨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디 방채를 좀 깎을 수 있을지 호원 부인과 이야기해 보리다. 그런 말 나한테는 안 통해요. 톰프슨 양이 말했다. 당장 매듭을 짓자고요. 난 하루에 1달러 이상은 한 푼도 더 못 내겠으니까 그리 알아요. 맥페일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당하게 흥정하는 그녀의 모습이 감탄스러웠다. 그는 언제나 달라는 대로 돈을 내는 남자였다. 옥신각신 흥정을 하느니 차라리 바가지를 쓰는 편이었다. 서한씨 성의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됐네요 그럼. 톰프슨 양이 말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 잔들 하세요. 내 여행 가방 안에 끝내주는 호밀 위스키가 있거든요. 서한씨가 여행 가방을 옮겨주신다면서요. 의사 선생님도 같이 한 잔 하세요. 아, 고맙지만 난 됐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리 짐이 괜찮은지 보러 가는 길이라서요. 그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항구 어귀에서 안쪽으로 장막 같은 빗줄기가 쭉쭉 쏟아져서 반대쪽 해변은 모든 것이 흐릿했다. 그는 바라바라만 걸친 채 큰 우산을 함께 쓰고 있는 원주민 두셋을 지났다. 여유로운 동작과 똑바른 자세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들은 미소를 짓더니 이상한 언어로 그에게 인사하면서
걸어갔다. 그는 점심시간이 다 되었어야 숙소로 돌아왔다. 점심 식사가 상인의 집 응접실에 차려져 있었다. 거주 용도가 아니라 과시용으로 만들어진 방으로 귀쾌한 냄새와 음울한 분위기가 돌았다. 복슬복슬한 인형 몇 개가 벽을 따라 단정히 세워져 있었고 천장에는 노란색 파리잡이 종이와 반짝거리는 샹들리에가 한가운데 매달려 있었다. 데이비스는 자리에 없었다. 그이는 총독님을 뵈러 갔어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올 거예요. 원주민 꼬마 여자아이가 햄버거 스테이크 접시를 내왔다. 조금 뒤 상인이 부족한 게 없는지 살피러 그들에게 다가왔다. 우리 말고 여기 먹는 손님이 또 있어요, 혼씨?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그 여자는 방만 빌렸어요. 상인이 대답했다. 끼니는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는 아부하는 태도로 두 숙녀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에게 아래층 방을 내주었어요.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 여자가 방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온 사람이라 말이에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네, 부인. 2등 칸 승객이었어요. 아피아로 간답니다. 거기 출납원 일자리를 얻었대요. 오호. 상인이 나갔을 때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게 그리 유쾌하진 않을 텐데. 2등 칸에 있던 여자라면 거핀이 났죠. 데이비슨 부인이 대꾸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가판수가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름이 톰프슨이라고 하던데요. 설마 어젯밤에 가판수랑 춤추던 여자는 아니겠죠? 데이비슨 부인이 물었다. 그 여자 맞을 거예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뭐하는 여자인가 궁금했거든요. 몸이 민첩해 보였어요. 품이라고는 전혀 없던데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끝낸 뒤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피곤해 흩어져 잠자리에 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인데다 구름이 낮게 걸려 있었지만 비는 그쳐서 그들은 미국인들이 만을 따라 건설한 큰 길로 산책을 나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데이비슨이 막 숙소로 돌아와 있었다. 여기서 보름이나 묵게 생겼어요. 그가 발끈하며 말했다. 총독에게 따졌지만 총독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는군요. 우리 데이비슨 씨가 한시라도 빨리 일하고 싶어 이래요. 그의 아내가 초조한 눈길로 그를 흘끔거리며 말했다. 1년이나 떠나 있었어. 그가 베란다를 스승이며 말했다. 목사는 원주민 선교사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인데 난 그들이 해이해졌을까 걱정돼요.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요. 그들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독실한 진정한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심이 고국의 수많은 이른바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니까요. 하지만 딱하게도 그들은 열성이 부족하단 말이요. 한 번 저항할 수는 있겠죠. 2번 저항할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항상 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요. 선교를 원주민 선교사들에게 맡겨두면 아무리 독실하다 해도 원주민 선교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딴 생각을 품게 되어 있어. 데이비슨 씨는 가만히 서 있었다. 큰 키에 여인 몸집, 창백한 얼굴에서 번뜩이는 부리부리한 눈이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열렬한 몸집과 기강되어가는 굵은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엿보였다. 내게 딱 맞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행동에 나서야겠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겁니다. 나무가 썩었으면 나무를 베어 장작불 속에 던져 넣어야 해요. 그들은 오후 늦게 차와 간식을 먹고 나서 저녁 무렵 답답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자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맥페일 박사는 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선교사가 섬에서 하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만 해도 거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계명을 하나둘 어기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더군요. 원주민들에게 죄의식을 심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맥페일 부부가 알기로 데이비스는 솔로몬 군도에서 선교사로 일한 지 5년째 되었을 때 아내를 만났다. 그의 아내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두 사람은 휴가를 보내던 중 보스턴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결혼한 뒤 이쪽 군도로 파견되어 줄고 여기에서 선교 활동에 힘쓰고 있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데이비슨 씨가 굳건한 용기의 소유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서 군도 내 어느 섬에서 부르던 소환에 응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었다. 우기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남태평양은 포경선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했는데 그는 카누를 타고 섬을 건너다니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질병이든 사고든 그는 망설이는 법이 없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급히 밤길을 떠난 것이 수십 번이었고
데이비슨 부인 역시 남편을 잃을 각오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은 이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날이 좀 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이는 절대 듣지 않아요. 워낙 쇠고집이라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못하면서 어찌 원주민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비슨이 외쳤다.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들은 곤란할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반드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가능한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는 나를 버리실까요? 바람은 그분의 명령대로 불고 파도는 그분의 말대로 일렁이고 분노합니다. 맥페일 박사는 소심한 남자였다. 참호 위를 날아다니는 총알에 한 번도 적응한 적이 없었고 전선의 응급실에서 수술을 할 때는 안 그래도 떨리는 손을 진정하려 애쓰는 와중에 안경이 부옇게 흐려질 정도로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선교사를 쳐다보며 살짝 진저리를 쳤다. 나도 두려움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가 말했다. 난 선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응수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저녁 선교사의 생각은 아내와 이 군도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무렵으로 흘러갔다. 가끔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곤 했는데 눈물이 우리의 뺨을 따라 줄줄 흘러내렸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도 도무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절망 가까이로 떨어졌을 때 아내가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데이비슨 부인은 일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여인 뺨에 옅은 홍조가 돌았고 두 손은 살짝 떨렸다. 선뜻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둘뿐이었어요. 우리 쪽 사람들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면 아내는 자기를 제쳐두고 성경을 꺼내 읽어주었고 그러면 잠이 아이의 눈꺼풀 위에 내려앉듯 평화가 내려왔죠. 아내는 성경을 덮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주님 앞에서 강인해져 대답했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요. 그들을 구원해야만 하오. 그는 탁자 쪽으로 건너가더니 설교 시간인 양 탁자 앞에 섰다. 알다시피 그들은 태생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자신의 사악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죄악을 끌어내야 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훔치는 것뿐 아니라 몸을 드러내고 춤추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을 일깨워야 했지요. 여자들에게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죄악이고 남자들에게는 바지를 입지 않는 것이 죄악임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맥펠 박사가 물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벌금을 물렸죠.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려면 그런 행동을 할 때 처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을 물렸고 춤을 춰도 벌금을 물렸어요. 부적절하게 옷을 입어도 벌금을 물렸고요. 나는 벌금표를 만들었고 모든 죄는 돈이든 노동이든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납득시킨 거죠. 하지만 그들이 벌금을 거부하지는 않던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선교사가 되물었다. 데이비슨 씨와 감히 맞서려는 자는 용감한 사내여야 할 거예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하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맥페일 박사는 곤혹스러운 눈으로 데이비슨을 쳐다보았다. 그는 방금 들은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반대를 표시할 수는 없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나는 그들의 교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신경을 쓰던가요? 데이비슨은 슬며시 미소를 짓더니 두 손을 살짝 비볐다. 그럼 코프라를 팔지 못했어요. 이 코프라는 말린 코코넛 과육입니다. 그럼 코프라를 팔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아도 자기 몫을 받을 수 없었고요. 배를 줄여야 했죠. 네,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프레드 올슨 이야기를 들려줘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선교사는 형형한 눈을 맥펠 박사에게 고정했다. 프레드 올슨은 섬에서 오랫동안 지낸 덴마크 상인이었습니다. 상인들이 그렇듯 그자도 꽤나 부유한 남자였는데 우리가 왔을 때 그다지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자는 원주민들에게 주고 싶은 만큼 코프라 값을 매기고 물건과 위스키로 값을 치렀어요. 원주민 아내를 두고 있었지만 떼놓고 바람을 피워댔죠. 술주정뱅이였고요. 내가 똑바로 살 기회를 주었건만 그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나를 비웃었죠. 데이비슨의 목소리는 마지막 말에서 깊고 나직하게 뚝 떨어졌고
그는 1, 2분쯤 침묵을 지켰다. 침묵이 협박을 하듯 무겁게 내려왔다. 그자는 딱 2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걸 모두 잃은 거예요. 나는 그자를 파산시켰고 결국 그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렁뱅이처럼 나를 찾아와 시드니로 돌아가는 허가증을 내달라고 애원했죠. 우리 데이비슨 씨를 찾아왔을 때 그자의 꼴을 보셨어야 하는데, 선교사의 아내가 말했다. 그자는 원래 멋지고 건장한 남자였어요. 살집이 투실투실한 데다 목소리도 크고 멋졌었는데 지금은 몸집이 반으로 쪼그라들어 온몸을 부들부들 뜬답니다. 벼랑간 늙은이가 되고 말았어요. 데이비스는 멍한 눈길로 밤하늘을 내다보았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데이비스는 돌아서서 묻듯이 아내를 쳐다보았다. 거칠고 우렁찬 당김음 곡조의 축음기 소리였다. 저건 뭐지? 그가 물었다. 데이비슨 부인은 코안경을 더 단단히 코 위에 고정시켰다. 이등칸 성객 하나가 이 집에 방을 얻었어요. 아마 거기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얼마 뒤에 춤추는 소리가 나더니 음악 소리가 멈추고 호르크막했다는 소리에 이어 떠들썩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배를 같이 타고 온 친구들과 작별 파티라도 하는 모양이군요. 맥펠 박사가 말했다. 그 배는 12시에 출항하죠. 데이비스는 말없이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만 갈까?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가 일어서서 일감을 접었다. 네, 그러죠. 아직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읽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데이비슨 부인이 설명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잠들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해석하면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요. 정신훈련에 아주 좋아요. 두 부부는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나누었다. 맥페일 부부는 단둘이 남겨졌다. 그들은 2, 3분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서 카드나 가져와야겠군. 의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맥페일 부인은 확신 없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데이비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 뒤라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데이비슨 부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카드 놀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내키지 않았다. 맥페일 박사는 카드를 가져왔고 그녀는 희미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가 카드를 펼쳐 솔리테어를 하는, 솔리테어는 혼자 하는 카드 게임입니다. 솔리테어를 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아래층에서 흥청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튿날 날이 개었다. 맥페일 부부는 어차피 파고파고해서 보름간의 강제 휴가형을 선고받은 이상 되도록 즐겁게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부둣가로 내려가 짐 속에서 책을 여러 권 꺼냈다. 의사는 해군 병원의 외과 과장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병상들을 둘러보았다. 맥페일 부부는 총독을 찾아가서 명함을 남겼다. 거리를 걸어가다가 톰프슨 양을 지나칠 때 의사는 그녀에게 모자를 들어 인사했다. 톰프슨 양은 크고 쾌활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하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전날처럼 하얀 드레스에 반짝이는 흰색 하이힐 부츠 차림이었고 부츠 위로는 통통한 다리가 도드라져 보였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생뚱맞은 모습이었다. 옷을 아주 잘 입는 여자 같진 않아요. 맥펠 부인이 말했다. 내 눈엔 아주 평범해 보여요. 함께 숙소로 돌아왔을 때 맥페일 부인은 베란다에서 상인의 가무잡잡한 아이와 놀았다. 그 여자한테 말 좀 걸어줘요. 맥페일 박사가 아내에게 소곤거렸다. 네네 혼자 있잖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 너무하는 거요. 맥페일 부인은 숙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이 시키면 순순히 따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랑 여기 같이 묵는 분이죠? 맥페일 부인은 조금 어색하게 말했다. 이런 보잘것없는 도시에 갇혀 지내려니 참 힘드네요. 그렇죠? 톰프슨 양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방이라도 구한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그러네요. 난 원주민의 집에 묵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여긴 왜 호텔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목소리가 크고 원래 말이 많은 톰프슨 양은 수다를 떨고 싶은 눈치였지만 맥페일 부인은 잡담에 소질이 없어 얼른 말을 잘랐다. 우린 그만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녁 무렵 그들이 차와 간식을 먹으려고 앉았을 때 데이비슨이 들어와 말했다. 아래층 여자가 서는 두 사람과 같이 앉아 있군요. 대체 그들과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별로 가리는 게 없는 여자예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온종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 터라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름을 보내야 한다면 마지막엔 어떤 기분일지 참 막막합니다. 맥펠 박사가 말했다. 하루를 쪼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선교사가 말했다.
난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운동하는 시간 몇 시간은 꼭 빼둡니다. 비가 오는 날이든 화창한 날이든 우기에 비가 올지 말지를 따지다간 백이 내지 못해요. 오락 시간도 몇 시간 있어야 하고요. 맥페일 박사는 의욕의 눈초리로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데이비슨이 정해둔 틀이 갑갑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오늘도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었다. 이 집 요리사는 할 줄 아는 음식이 이것뿐인 모양이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축음기 소리가 시작되었다. 데이비슨은 그 소리를 듣고 신경질적으로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내들의 음성이 위로 올라왔다. 톰프슨 양의 손님들은 잘 알려진 노래를 합창했다. 얼마 뒤 크고 허스키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후 높은 음성과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터져나왔다. 위층의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유리잔이 짤랑짤랑 부딪히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사람들이 더 몰려온 게 분명했다. 톰프슨 양은 파티를 열고 있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들였는지 신기하네요. 맥페일 부인이 남편과 선교사가 의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었다. 그로써 그녀의 생각이 어디를 배회하는지 밝혀졌다. 데이비슨도 겉으로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쪽 방향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음을 얼굴의 경련으로 말해주었다. 의사가 플랑드르 전선에서 겪은 경험담을 몸이 건조한 의조로 늘어놓고 있을 때 느닷없이 데이비슨이 벌떡 일어서서 고함을 질렀다. 왜 그래요, 엘프리드? 데이비슨 부인이 물었다. 그럼 그렇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여자 이웰레이 출신이야. 그럴 리가요? 그 여자 호놀룰루에서 배에 탔잖아. 뻔하지. 그 장사를 여기서도 하는 거야, 여기서. 그는 맹렬한 분노를 담아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웰레이가 뭐 하는 데죠? 맥펠 부인이 물었다. 그는 침울한 눈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덜덜 떨렸다. 호놀룰루의 전염병 지역, 홍등가, 우리 문명에 생긴 오점이죠. 이웰레이는 그 도시 외곽에 있었다. 어둠에 쌓인 항구 인근의 새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삐걱거리는 다리를 건너 인적이 드물고 바퀴 자국 투성이의 푹푹 파인 길로 들어서면 갑자기 휘황찬란한 곳이 나왔다. 길 양쪽에 주차할 공간이 있었고 요란스럽고 환한 술집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술집마다 기계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이발소와 담배 가게도 있었다. 들뜬 분위기와 재미를 바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이웰레이는 큰 길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좁은 골목으로 꺾여져 들어가면 그 구역이 나왔다. 그 구역에는 초록색으로 깔끔하게 칠한 작은 방갈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방갈로 사이사이에 널찍하고 똑바른 통로들이 있었다. 흡사 전원도시처럼 반듯한 풍경이었다. 상당히 규칙적인 데다 가지런하고 깔끔한 모습이 조롱하듯 공포감을 자아냈다. 이토록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사랑을 추구하는 현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통로마다 드문드문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방갈로에 열린 창문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없었다면 어두웠을 것이다. 남자들은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쳐다보았고 여자들은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할 뿐 행인들에겐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국적이 다양했다. 미국인들은 입항한 배의 선원이거나 얼큰하게 취한 포함 사병, 그 섬에 주둔한 연대의 백인 또는 흑인 군인이었다. 두세씩 짝을 지어다니는 일본인, 긴 옷차림의 하와이인과 중국인, 희한한 모자를 쓴 필리핀인도 있었다. 모두들 조용했고 그만큼 억눌려 있었다. 욕망은 슬픔이다. 태평양 최대의 스캔들이었어요? 데이비슨이 격렬하게 외쳤다.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마침내 지역 언론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장이 뻔하죠. 필요 악인이 어쩌니 하면서 그것을 정착시켜 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떠들었죠. 사실 그들은 돈을 받고 있었어요. 돈. 술집 주인에게 돈을 받고 불량배들에게 돈을 받고 그 여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호놀룰루에 갔을 때 배에 올라온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맥펠 박사가 말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날 죄악과 수치의 온상 이웰레이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거기 주민 전체가 재판정에 섰죠. 왜 진작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생각나요. 맥펠 부인이 말했다. 배가 출발하기 몇 분 전에 그 여자가 배에 올랐죠. 그때 그 여자가 아슬아슬하게 배에 탔던 게 기억나요. 감히 여길 오다니. 데이비슨이 분연히 소리쳤다. 내가 절대 허락 못해.
그는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뭘 어떡하려고요? 맥페일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소? 당연히 막아야죠. 가만두고 볼 순 없잖소. 이 집이 그 꼴이 나는 걸. 그는 여자들의 기분을 해칠까봐 말을 가리고 있었다. 귀는 빨갛게 달아올랐고 창백한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만 감정은 기강돼 있었다. 들리는 소리는 아래층에 남자가 서너 명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 가는 건 좀 무리 아닐까요? 선교사는 의사에게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아무런 말 없이 방을 훌쩍 나가버렸다. 신변의 위험 때문에 의무의 이행을 멈출 거라 생각하셨다면 우리 그 일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양손을 초조하게 부여잡고 자리에 앉아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이 상기되어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들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뭇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가서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렸다. 노래소리가 뚝 그쳤지만 축음기는 계속 통속적인 노래를 쏟아냈다.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들린 뒤 무언가 육중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음악 소리가 멈추었다. 그가 축음기를 바닥에 내던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크고 앙칼진 톰프슨 양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서 사람들 몇 명이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는 듯한 소란이 벌어졌다. 데이비슨 부인이 숨을 들이켜고는 두 주먹을 더 꽉 쥐었다. 맥페일 박사는 확신이 안 서는 눈으로 데이비슨 부인과 아내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내려가 주기를 여자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데이비슨이 방 밖으로 내쳐지는 것 같았다. 방문이 쾅 닫혔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데이비슨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난 이만 그에게 가볼게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필요하면 나를 부르세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데이비슨 부인이 방을 나갔을 때 맥페일 부인이 덧붙였다. 그분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일이나 신경 쓸 것이지 왜 저러는 걸까?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그들은 1, 2분간 침묵 속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축음기가 보란듯이 다시 돌아가면서 가소롭다는 듯 노골적인 노래를 거칠게 합창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튿날 데이비슨 부인은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이었다. 두통을 호소했고 노쇠해 보였다. 그녀가 맥페일 부인에게 한 말로는 간밤에 선교사는 한잠도 못 자고 도무지 진정하지 못한 상태로 밤을 꼬박 지새운 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맥주 잔을 뒤집어 쓴 탓에 얼룩덜룩하고 냄새가 나는 차림새로. 하지만 데이비슨 부인은 어물하게 번뜩이는 눈으로 톰프슨 양을 언급했다. 그 여자는 데이비슨 씨를 모욕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데이비슨 씨는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공경에 처해 그 일을 찾아온 사람 중에 위안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이는 죄악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고 정의로운 분노가 발동할 땐 무서워져요. 어머, 그분이 뭘 어떡하실까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모르죠. 하지만 난 그 여자의 입장에 설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맥페일 부인은 진저리를 쳤다. 승리를 확신하는 그 아담한 여인의 태도에는 섬찟한 면이 있었다. 그들은 그날 아침 함께 외출하기로 하고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다. 톰프슨 양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흐트러진 가운 차림으로 풍로 냄비에 무언가를 요리하는 그녀가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오늘 아침 데이비슨 씨는 좀 괜찮으신가요? 그들은 그녀를 싹 무시하면서 코를 한껏 치켜들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가 조롱하는 웃음을 와락 터뜨렸을 땐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갑자기 데이비슨 부인이 그녀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어디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그녀가 소리쳤다. 나를 모욕했다거나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말해봐요. 내가 데이비슨 씨를 내 방에 초대한 적이 있던가요? 대꾸하지 말아요. 맥필 부인이 얼른 속삭였다. 그들은 계속 걸어 그녀에게 말이 들리지 않은 데까지 왔다. 참 뻔뻔한 여자야. 참 뻔뻔해. 데이비슨 부인이 내뱉었다. 그녀는 분노로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부둣가로 유유히 걸어가는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한껏 차려입은 모양새였다. 커다란 흰색 모자와 그것에 달린 통속적이고 화려한 꽃송이들이 모욕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쾌활하게 숙녀들을 부르면서 지나갔고 숙녀들의 얼굴에 얼음장 같은 눈초리가 떠오른 순간 거기 서 있던 미국인 선원 둘이 피식 웃었다.
그들이 숙소로 막 돌아왔을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어쩌나 그 여자의 멋진 옷이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 데이비슨 부인이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 그들이 저녁을 반쯤 먹고 나서야 데이비슨이 돌아왔다. 그는 홀딱 젖어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으려 하지 않았다. 그대로 입을 꾹 다물고 뚱하게 자리에 앉더니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비스듬한 빗줄기를 쳐다보았다. 데이비슨 부인이 2번 톰프슨 양을 마주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잔뜩 찌푸린 얼굴만이 그가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호은 씨에게 그 여자를 내쫓으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데이비슨 부인이 물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모욕하는데 가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는 달리 갈 데가 없을 거예요. 맥펠 박사가 말했다. 원주민들과 같이 지내면 되죠. 이런 날씨에 원주민의 오두막은 지내기 불편할 겁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말했다. 원주민 꼬마 여자아이가 그들이 매일 디저트로 먹는 튀긴 바나나를 내왔을 때 데이비슨이 여자아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톰프슨 양에게 내가 만나고 싶으니 언제가 좋겠느냐고 물어보고 오너라. 그가 말했다. 여자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다. 그 여자는 만나서 뭐하게요, 엘프리드? 그의 아내가 물었다. 그 여자를 만나는 게 내 의무잖소. 행동을 취하기 전에 기회를 충분히 줄 생각이요. 당신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여자가 당신을 모욕할 거예요? 모욕할 테면 하라지. 내게 침을 뱉으려면 뱉으라고 해. 그 여자는 불멸의 영혼을 가졌고 나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만 하오. 데이비슨 부인의 귓전엔 아직도 그 매춘부의 비웃는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다. 그 여자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선이란 게 존재하오? 벼랑간 그의 눈이 반짝거렸고 목소리가 거하고 부드러워졌다. 그런 건 없어. 죄인의 죄는 지옥보다 깊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닿을 수 있어. 여자아이가 전가를 가지고 돌아왔다. 톰프슨 양이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업무 시간에 오시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데이비슨 목사님을 만나겠답니다. 좌중은 지죽은 듯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 말을 들었다. 맥페일 박사는 입가에 떠오른 미소를 얼른 삼켰다. 그녀의 천년덕스러운 태도를 즐기는 빛을 비쳤다가는 아내에게 시달릴 게 분명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마저 먹었다. 식사를 마쳤을 때 2 숙녀는 일어서서 일감을 집어들었다. 맥페일 부인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수없이 만들어온 이불을 하나 더 만드는 중이었다. 의사는 파이프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데이비슨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멍한 눈으로 탁자만 바라보다가 일어서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나갔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 그가 방문을 두드렸을 때 들어오세요 하는 톰프슨 양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1시간 정도 그녀와 함께 있었다. 맥페일 박사는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영국에서처럼 땅에 투둑투둑 떨어지며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아니라 무자비하고 가차없이 내리는 비라서 자연의 원초적인 힘이 지닌 포악성이 느껴졌다. 비는 훅 퍼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쏟아졌다. 하늘에서 비를 들이붓는 것 같았다. 철제 골판 지붕을 끊임없이 두드려대는 빗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듯 비가 내렸다. 비가 멈추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비명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어느새 뼈가 모조리 녹아내린 것처럼 무기력해져서 비참한 기분과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선교사가 돌아왔을 때 맥페일은 고개를 돌렸다. 2 여자도 고개를 들었다. 난 그녀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했죠. 그녀는 사악한 여자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맥페일 박사는 그의 어두워진 눈과 냉혹하고 엄격해진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리대금 업자와 환전상을 하나님의 신전에서 몰아내실 때 쓰신 채찍을 들어야겠어요. 그는 방을 왔다 갔다 서성였다. 입을 꼭 다물고 검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그 여자가 세상 끝으로 도망친데도 난 쫓아갈 겁니다. 그는 벼랑간 휙 돌아서더니 방을 성큼성큼 나가버렸다. 그들은 그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쩌려는 걸까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데이비슨 부인이 코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그에게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그녀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그이가 지쳐 쓰러질까 봐서요. 자기 몸을 아낄 줄 모르거든요. 맥페일 박사는 묵고 있는 집의 주인인 호넬 상인을 통해 선교사가 행사한 압력의 첫 번째 결과를 체감하게 되었다. 상인은 가게를 지나가던 의사를 불러 세우더니
말을 하러 밖으로 나와 계단에 섰다. 그의 투실투실한 얼굴에 근심이 어려 있었다. 톰프슨 양에게 방을 내주었다고 데이비스 목사님이 계속 저를 나무라시네요. 그가 말했다. 그 여자에게 방을 빌려줄 당시에는 나도 뭐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와서 방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그저 그 사람이 방세를 낼 돈이 있는지만 따져요. 게다가 그 여자는 일주일째 방세를 먼저 냈어요. 맥페일 박사는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이러쿵 저러쿵 해도 여긴 당신 집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모두를 받아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호는 의심스러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맥페일이 얼마나 선교사의 편에 가까이 서 있는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선교사들은 서로 한편이에요. 호은이 주저하며 말했다. 만약 그들이 마음먹고 어떤 상인을 괴롭히면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일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 여자를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여자가 얌전히 행동하는 한 자기가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던데요. 내게 공정하게 처신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그 여자가 뜨는 손님을 드릴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방금 그 여자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고 왔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더러 지옥에나 가래요. 낡은 흰색 면포 바지 차림의 상인이 꿈지럭거렸다. 톰프슨 양의 거친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길 떠나겠네요. 아무도 불러드릴 수 없다면 계속 여기 있고 싶지 않겠죠. 갈 데가 없을걸요? 원주민들의 집 말고는 선교사들에게 찍힌 이상 원주민들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테고요. 맥페일 박사는 내리는 비를 쳐다보았다. 일은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데 다 틀렸군요. 저녁이 되어 다 같이 응접실에 앉아 있을 때 데이비슨이 대학을 다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방학 때 잡다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고 했다. 아래층은 잠잠했다. 톰프슨 양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축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항의하듯 외로움을 속이려 노래를 튼 것이었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노래는 구슬픈 빛을 띄었다. 도와달라는 외침처럼 들렸다. 데이비스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긴 일화를 한창 늘어놓는 중이었는데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축음기는 계속 돌아갔다. 톰프슨 양은 노래를 연달아 틀고 또 틀었다. 숨이 막히고 갑갑한 분위기가 돌았다. 맥페일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란히 누워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커튼 밖의 모기들이 내지르는 잔인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죠? 맥페일 부인이 소근거렸다. 나무 벽 저편에서 어떤 목소리가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조롭고 열렬하며 끈질긴 목소리였다. 그는 톰프슨 양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 3일이 흘렀다. 이제 톰프슨 양은 길에서 마주쳐도 다정한 척 빈정거리는 인사를 건네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그저 코를 치켜들고 화장한 얼굴을 새침하게 찌푸리고는 그들을 못 본 척 지나갔다. 맥페일은 상인을 통해 그녀가 다른 숙소를 알아보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저녁마다 그녀는 축음기로 여러 가지 음악을 틀어댔지만 이제 유쾌함은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레그타임은 당김음이 많은 초기의 피아노 재즈 음악입니다. 레그타임은 절망에 젖은 원스텝처럼, 원스텝은 한 박자에 한 걸음씩 진퇴하는 경쾌한 춤 또는 춤곡입니다. 레그타임은 절망에 젖은 원스텝처럼 갈라지고 비통한 리듬을 띄었다. 일요일에도 그녀가 음악을 틀자 데이비스는 혼을 통해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즉시 음악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음악은 멈추었고 집 안엔 철제 골판 지붕을 꾸준히 때리는 빗방울 소리 외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 여자가 조금 심란한 모양이에요. 이튿날 상인이 맥페일에게 말했다. 데이비슨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겁을 먹은 거죠? 맥페일은 그날 아침 그녀를 얼핏 목격한 일이 기억났다. 그러고 보니 그 거만하던 표정은 간데 없고 그녀는 얼이 빠진 얼굴이었다. 혼혈이는 곁눈질로 의사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데이비슨 씨가 어떻게 할 셈인지 선생님은 모르시죠? 그가 떠보았다. 저야 모르죠. 호원에게 그런 질문을 받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의사 역시 선교사가 비밀리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맥페일은 선교사가 그 여자의 주변에 신중히 차근차근 그물을 쳐두었다가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갑자기 끈을 조일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데이비슨 씨가 그 여자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상인이 말했다. 언제든 자기가 필요할 때 전가를 보내면 직접 가겠다고. 그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뭐라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나는 말을 전했어요. 전하라는 대로 말하고 나왔죠. 그 여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데요. 외로워서 신경이 곤두선 게 분명해요. 의사가 말했다. 게다가 비까지 오니 누구라도 예민해지는 게 당연하죠. 그는 우라통이 터졌다. 이 빌어먹을 곳은 비가 멈추지 않는 겁니까? 우기에는 비가 꾸준히 내려요. 1년에 7,600mm나 오죠. 알다시피 만의 생김새 때문이에요. 태평양 곳곳에서 비를 끌어들이나 봅니다. 이제 만의 빌어먹을 생김새마저 말썽이로군. 의사가 말했다. 그는 모기에게 물린 곳을 긁었다. 왈칵 짜증이 났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집은 온실이 되어 쩔쩔 끓고 후덥지근하고 무덥고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야만적이고 폭력성을 띄어가는 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명성대로 태평하고 천진한 원주민들이 문신을 하고 염색한 모습은 사악한 속내를 품은 듯 보였다. 원주민들이 맨발로 뒤를 바짝 따라올 때는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언제든 그들이 순식간에 등 뒤로 다가와 긴 칼을 어깨뼈에 박아 넣을지 모른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둥그런 눈 뒤에 어떤 사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사원벽에 그려진 고대 이집트인들의 인상과 닮은 데가 있었고 그들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된 공포가 어리어 있었다. 선교사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바빴지만 맥페일 부부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호어는 의사에게 선교사가 날마다 총독을 만난다고 말했다. 데이비슨이 총독에 관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총독은 얼핏 강다니는 사내처럼 보입니다만 선교사가 말했다. 알고 보면 물로 빠진 인간이에요. 총독이 당신이 원하는 걸 내주지 않나 보군요. 의사가 익사를 부린답시고 말했다. 선교사는 웃지 않았다. 나는 총독이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옳은 일은 하라고 설득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발이 괴사하는 사람을 보고도 당사자가 주저한다는 이유로 가만두고 보겠단 말이요? 괴사는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악은요? 얼마 뒤 데이비슨이 도모한 일이 밝혀졌다. 네 사람이 점심을 먹고 난 직후였고 낮잠을 자러 흩어지기 전이었다. 더위 때문에 두 숙녀와 의사는 낮잠을 자야 했다. 데이비슨은 그 나태한 습관을 좀처럼 용인하지 않았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톰프슨 양이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을 휙 둘러보고는 곧장 데이비슨에게 다가갔다. 이 야비한 스컹크 같으니 총독한테 내 이야기를 뭐라고 찌끄린 거야? 그녀가 분노에 찬 말을 쏟아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교사가 의자를 앞으로 끌어냈다. 좀 앉죠, 톰프슨 양. 그렇지 않아도 당신과 다시 대화를 하고 싶었어. 참 가련하고 막대 먹은 개자식이네. 그녀는 쌍스럽고 무리한 욕설을 쏟아냈다. 데이비스는 음산한 눈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당신이 아무리 내게 그런 오명을 갖다 붙여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톰프슨 양. 하지만 이 자리에 숙녀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눈물이 그녀의 분노와 분투를 버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목이 쫄린 사람처럼 붉고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맥페일 박사가 물었다. 방금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는 나더러 다음 배를 타고 꺼지라잖아요. 순간 선교사의 눈빛이 번뜩인 걸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이 당신을 여기에 가만둘 리가 없잖아. 당신이 한 짓이잖아. 그녀가 빽소리쳤다. 발뺌할 생각 마. 당신이 한 짓이야.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어. 난 총독에게 그의 의무에 합당한 유일한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한 것뿐이야. 왜 날 그냥 놔두지 않지? 내가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이래? 차라리 내게 해를 끼쳤다면 분노하지 않았을 거야. 나라고 이런 총구석에 있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촌뜨기처럼 보여, 응? 그렇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가 대꾸했다. 그녀는 폭발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드디어 총독이 행동에 나섰다니 다행이로군. 데이비슨이 말문을 열었다. 총독은 물러 터지고 우유부단한 작자예요. 그자는 그 여자가 여기 고작 보름 동안 머물 것이고 아피아로 간다면 영국 사법부의 관할이 될 테니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죠. 선교사는 벌떡 일어서서 방 안을 돌아다녔다. 군안을 가진 남자들이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니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들은 악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여자의 존재 자체가 스캔들인데 그걸 다른 섬으로 떠넘긴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그러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밖에요. 데이비슨의 눈썹이 아래로 쳐졌다. 그가 단호한 턱을 쭉 내밀었다. 맹렬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선교는 워싱턴의 영향력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곳의 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불평이 나오면 본인 신상에 이로울 게 없다는 말을 총독에게 했죠. 그 여자는 언제 떠나야 합니까?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었다. 다음 화요일에 샌프란시스코행 배가 시드니를 출발해 여기 들어옵니다. 그 여자는 그걸 타고 갈 거예요. 그것은 닷새 뒤였다. 이튿날 맥페일은 딱히 할 일이 없이 병원에서 오전을 보냈다. 숙소로 돌아와 계단을 올라가는 그를 혼혈인이 붙잡아 세웠다. 실례합니다만 맥페일 박사님, 톰프슨 양이 아파요. 가서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그러죠. 호원은 그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지도 바느질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얀 원피스와 꽃이 달린 커다란 모자 차림이었다. 맥페일은 그녀가 분칠을 했지만 피부가 누렇고 칙칙하며 눈은 개슴츠레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몸이 좋지 않다니 딱하게 됐군요. 그가 말했다. 그게 사실 아픈 건 아니에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 샌프란시스코엔 배를 타게 됐어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 돌연 놀란 빛이 떠오르는 걸 보았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듯 손을 펴었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상인이 문간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렇군요. 의사가 말했다. 그녀가 살짝 침을 삼켰다.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면 난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요. 어제 오후에 총독님을 뵈러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배를 타야 하고 그것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총독님을 만나야겠기에 오늘 아침 내내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총독님이 나오실 때 말을 걸었죠. 그분은 나랑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가 가지 않고 계속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음 시드니행 배를 탈 때까지 여기 있는 것에 반대할 의사가 없으시다고요. 데이비슨 목사님만 눈 감아준다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초조하게 맥페일 박사를 쳐다보았다.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맥페일이 말했다. 선생님이라면 그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를 여기 계속 머물게 해준다면 여기서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갈게요.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죠. 봐주지 않을 거예요. 호원이 말했다. 그자는 기어코 당신을 화요일에 내보낼 거니까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시드니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정직한 일 말이에요. 뭐 그리 대단한 요구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나한테 곧장 알려주실 거죠? 어떻게든 결판이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리 유쾌한 심부름은 아니었으므로 의사는 본인의 성격답게 그것을 간접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아내에게 톰프슨 양에게 들은 말을 해주고 데이비슨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선교사의 태도에 독단적인 면이 있는 데다 그 여자가 파고파고에 보름을 더 묵는다 해서 해가 될 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중재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선교사가 의사를 곧장 찾아온 것이다. 데이비슨 부인에게 듣자니 톰프슨 양과 당신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요? 맥페일 박사는 직격탄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숙기 없는 남자들이 그렇듯 은밀하게 진행한 일이 폭로된 것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부하가 치밀어서 얼굴이 벌개졌다. 그 여자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시드니로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통 모르겠군요. 여기 있는 동안 얌전히 굴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건 지나친 겁니다. 선교사가 엄한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그 여자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기를 꺼리는 거죠?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거친 어조로 대답했다. 각자 자기 일이나 신경 쓰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것은 별로 요령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았다. 총독은 그 여자에게 이 섬을 떠나는 첫 배에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그는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고 나는 끼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됩니다. 당신 참 냉혹한 데다 막무가내로군요. 두 숙녀가 놀란 눈으로 의사를 올려다 보았지만 선교사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싸움이 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안타깝군요. 맥페일 박사. 믿어주세요. 나는 그 불행한 여인을 위해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의무를 다하려는 겁니다. 의사는 아무런 대답 없이 시무룩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간만에 비가 그치고 망 건너편의 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원주민 부락의 오두막들이 보였다. 비도 그쳤으니 외출이나 해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청을 못 들어준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지 말아요. 데이비슨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박사. 당신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도 그리 침착하다니 당신은 본인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군요. 나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습니다. 데이비슨이 크크 웃었다. 맥페일 박사가 무례를 범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자신에게 짜증이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톰프슨 양은 문을 열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그녀가 말했다.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네요. 그는 민망해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아서 슬쩍 그녀를 곁눈질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크나큰 절망감을 느꼈지만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라 말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당신을 이렇게 대우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니 내가 직접 총독을 만나보죠. 지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정말이지 친절한 분이세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총독님도 저를 여기 머물게 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될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맥페일 박사는 자기가 왜 총독을 만나기로 결심했는지 알 수 없었다. 톰프슨 양의 사정이 알 바 아니었지만 선교사란 인간이 심히 못마땅해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총독의 집으로 찾아갔다. 총독은 덩치가 큰 미남자로 인중에 짧은 잿빛 콧수염을 기른 뱃사람이었고 입고 있는 하얀 능직 제복에는 티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같은 숙소에 묵고 있는 여자의 일로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톰프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는 이미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맥페일 박사. 총독이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 여자에게 다음 화요일 배로 여기를 떠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배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특별히 사정을 봐주신다면 그 여자는 그걸 타고 시드니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 그녀가 얌전히 지낼 거라고 제가 보증하죠. 총독은 계속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작아지고 심각해졌다. 선생의 청을 들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맥페일 박사. 하지만 일단 지시를 내린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의사는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제 총독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없었다. 총독은 눈길을 피한 채 시무룩하게 듣고만 있었다. 맥페일은 자기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숙녀에게 불편을 초래해 미안하게 됐지만 그 여자는 토요일 배를 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죄송합니다만 선생, 합당한 관리의 요구가 아니라면 나는 나의 공적 조치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없어요. 맥페일은 재빨리 총독을 쳐다보았다. 압력을 행사한 듯 암시한 데이비슨의 말이 떠오르면서 총독의 태도에서 창피해야 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데이비슨 씨는 왜 오지랖을 떨고 난리인지 참. 그는 화가 치밀어 말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맥페일 박사, 나도 데이비슨 씨를 그리 좋게 평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다수의 사병들이 원주민 틈에 머무는 이런 곳에서는 톰프슨 양 같은 여성의 존재가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할 권한이 그에게 있다고 봐야죠. 총독이 일어서자 맥페일 박사도 따라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만 실례해야겠네요. 약속이 있어서 부디 맥페일 부인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의사는 기운이 빠진 채로 총독과 헤어졌다. 분명 톰프슨 양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실패했다는 말을 차마 전할 수가 없어서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숨기는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다. 그는 저녁을 먹는 내내 말없이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선교사는 유쾌하고 활기가 넘쳤다. 맥페일 박사는 이따금씩 자신에게 머무는 선교사의 눈길에서 승리감과 활력을 읽었다. 그가 총독을 찾아갔다가 소득 없이 돌아온 것을 데이비슨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체 그것이 어떻게 그의 귀에 들어갔을까? 이 남자는 사악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호온이 베란다에 나와서 잡담이라도 나누고 싶은 눈치이기에 그는 베란다로 나갔다. 총독님을 만나보셨는지 그녀가 궁금하답니다. 상인이 속삭였다. 만났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도 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총독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들은 감히 선교사들에게 맞서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데이비슨이 밖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와 싹싹하게 말을 붙였다. 적어도 일주일은 더 있어야 아피아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던 참이었어요. 상인이 능숙하게 둘러댔다. 선교사는 그들을 두고 나갔다. 두 남자는 응접실로 돌아왔다.
데이비슨 씨는 식사를 마치면 꼭 1시간씩 휴식을 취했다. 얼마 뒤 소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요. 데이비슨 부인이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데이비슨 부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들은 톰프슨 양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관능미를 과시하며 그들을 길에서 조롱하던 해픈 여자는 간데없고 부서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자가 있었다. 대체로 정성껏 손질해 올렸던 머리는 목 주변에 부스스하게 늘어져 있었다. 침실에서 신는 슬리프와 치마, 블라우스 차림이었는데 깨끗하지 않고 후줄근했다. 그녀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문간에 서서 선뜻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원하는 게 뭐죠? 데이비슨 부인이 야멸차게 말했다. 데이비슨 씨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나요? 그녀가 목이 매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교사가 일어서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들어오세요, 톰프슨 양.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번에 제가 한 말은 죄송하게 됐어요. 모두 다요. 그땐 제가 좀 취했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별일 아니에요. 몇 마디 차디찬 말쯤이야 넓은 가슴으로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녀는 몹시 위축된 동작으로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당신이 이겼어요. 난 지쳤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지 않게만 해주시겠어요? 그의 태도에서 상냥한 기색이 싹 사라지더니 목소리가 돌연 냉혹하고 음해졌다. 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죠? 그녀는 그의 앞에서 몸을 수그렸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들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곳만 아니면 당신이 가라는 대로 무조건 갈게요. 그냥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지 그래요? 말했잖아요.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크다랗고 반짝이는 눈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가 벼랑간 숨을 들이켰다. 그 교도소. 그녀가 소리를 내 지르고는 그의 발치에 쓰러져 다리를 부여잡았다. 날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요. 착한 여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에게 맹세해요. 모든 걸 내려놓을게요. 그녀는 두서없이 애원하는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고 그녀의 분칠한 뺨을 따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얼굴을 치켜들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게 했다. 교도소 때문이군? 잡히기 전에 도망쳤어요.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다. 그 남자들에게 잡히면 3년형을 받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서럽게 흐느꼈다. 맥페일 박사가 일어섰다. 이로써 모든 게 달라지는군요. 맥페일이 말했다. 그걸 알고도 이 여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여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본인이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 난 이 여자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죠. 그녀는 그 말을 오해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침울한 눈 속에 희망이 반짝거렸다. 날 놓아주실 건가요? 아니, 당신은 화요일 샌프란시스코 행배를 타. 그녀는 공포에 질린 신음소리를 내뱉고는 인간의 소리라 할 수 없는 낮고 거친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바닥에 미친 듯이 찧어댔다. 맥페일 박사가 달려와서 그녀를 일으켰다. 제발 이러면 안 돼요. 방으로 가서 누워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뭐든 가져다 줄게요.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질질 끌다시피 그녀를 아래층으로 데려갔다. 데이비슨 부인도 그의 아내도 도와주려 나서지 않는 것이 야속했다. 혼혈 상인이 청계참에 서 있다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는 걸 도와주었다. 그녀는 끙끙거리고 흐느꼈다. 그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피하 주사를 놓았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그는 속에서 열불도 나고 진이 빠졌다. 여자를 눕히고 왔어요. 여자들과 데이비슨은 의사가 방을 나갈 때 있었던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그가 나간 이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이비슨이 이상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엇나간 자매의 영혼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는 선반에서 성경을 꺼내와서 저녁을 먹었던 탁자 앞에 앉았다. 식기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다. 그는 차 주전자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는 낭낭하고 깊이 파고드는 강력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간음한 여인을 만났을 때의 일화가 담긴 장을 낭독했다. 이제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 자매 세디 톰프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는 죄를 지은 여인에게 부디 자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길고 열정적인 기도를 쏟아냈다. 맥페일 부인과 데이비슨 부인은 눈을 감은 채 무릎을 꿇었다. 의사는 깜짝 놀랐지만 어색하고 수줍게 무릎을 꿇었다. 선교사의 기도는 맹렬한 웅변이었다.
그는 유달리 격앙된 상태였고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그의 뺨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무심한 비가 주룩주룩 꾸준히 내렸는데 그 맹렬하고 지독한 기세가 몹시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말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주님의 기도를 반복합시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를 따라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데이비슨 부인의 얼굴은 창백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위안과 평화를 찾았지만 맥페일 부부는 갑자기 민망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난감했다. 난 내려가서 그 여자 상태를 보고 올게요.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그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호원이 방문을 열어주었다. 톰프슨 양은 흔들 의자에 앉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맥페일이 소리쳤다. 누워있으라고 했잖아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데이비슨 씨를 만나고 싶어요. 딱한 사람 같으니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꿈쩍도 안 해요. 내가 부르면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맥페일은 상인에게 손짓했다. 가서 그를 데려와요. 상인이 위층에 올라간 동안 그는 그녀와 함께 묵묵히 기다렸다. 데이비슨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려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녀가 그를 침울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부를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죠? 그들은 잠시 서로를 응시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길을 피하더니 말했다. 그동안 난 나쁜 여자로 살았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는 두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자와 단 둘이 있고 싶소. 데이비슨 부인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줘요. 그들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참 별일이로군. 상인이 말했다. 그날 밤 맥페일 박사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선교사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였다. 하지만 선교사는 곧장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두 방을 나누는 목재벽 너머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의사는 그 소리를 듣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의사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어느 때보다 창백했고 지쳐 보였지만 눈은 무시무시한 불꽃이 타오르듯 번뜩였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도취된 듯 보였다.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세디를 좀 살펴봐 주시오. 그가 말했다. 그녀의 몸은 나아졌을 리 없지만 그녀의 영혼은 변화됐을 겁니다. 의사는 지치고 초조한 기분이 들었다. 어젯밤 여자와 늦게까지 같이 있던데요? 그가 말했다. 그랬죠. 가지 말라고 여자가 붙드는 바람에. 아주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로군요. 의사가 발끈해 말했다. 데이비슨의 눈이 황홀감으로 번뜩였다. 내게 엄청난 자비가 내렸어요. 어젯밤 나는 길 잃은 영혼을 예수님의 자유로운 품으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톰프슨 양은 다시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고 방은 어질러져 있었다. 그녀는 옷을 차려입을 생각이 없는지 지저분한 화장 가운을 걸친 채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어내리고 있었다. 젖은 수건으로 닦긴 했지만 얼굴은 울어 퉁퉁 붓고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그녀는 매춘부처럼 보였다. 의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굼뜬 동작으로 눈을 들었다. 그녀는 주눅 들고 부서진 상태였다. 데이비슨 씨는 어디 있죠?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원하면 당장 내려올 거요. 맥페일이 신랄하게 대꾸했다. 난 당신이 좀 어떤지 보러 왔어요. 아,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좀 먹었어요? 호원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녀는 초조하게 문을 헐끔거렸다. 그분이 곧 내려오겠죠? 그분이 옆에 계시면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화요일에 떠납니까? 네, 그분 말씀이 나는 가야만 한데요. 빨리 좀 오시라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있어도 아무 소용없거든요.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그분뿐이에요. 그렇군요.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그로부터 사흘 동안 선교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세디 톰프슨과 함께 보냈다. 밥을 먹을 때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 맥페일 박사가 보기에 그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저희 저러다가 탈진하겠어? 데이비슨 부인이 애를 태우며 말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 텐데 본인이 몸을 아끼지 않으니 원. 그녀 자신도 하얗고 창백했다. 그녀는 맥페일 부인에게 잠을 통 못 잔다고 말했다. 선교사는 톰프슨 양과 같이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와서는 녹초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일어나 옷을 입고는 나가서 해변을 오랫동안 거닐었다. 그리고 이상한 꿈들을 꾸었다. 오늘 아침엔 꿈에서 네브래스카 산을 보았다고 했어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흥미롭군요.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그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던 기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산을 본 기억이 났다. 그 산은 두더지가 구멍을 파놓은 거대한 흙 언덕처럼 둥글고 매끄러웠고 평원 위에 덩그러니 불룩 솟아 있었다. 맥페일 박사는 그것이 여자의 가슴과 흡사해 보여 놀랐던 기억이 있다. 데이비슨의 끈질긴 노력은 본인의 인내심마저 바닥냈다. 그럼에도 그는 경이로운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 가련한 여인의 가슴 구석구석에 도사린 마지막 죄악의 흔적을 뿌리채 뽑아내는 중이었다. 그는 여자와 함께 성경을 읽고 여자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어느 날 그는 저녁 식탁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탄생이지요. 한때 밤처럼 어두웠던 그녀의 영혼이 지금은 갓 내린 눈처럼 순수하고 하얗게 되었어요. 나는 초라하고 두렵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죄악을 뉘우치는 모습은 그저 아름답기만 합니다. 나는 그녀의 옷자락 하나 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설마 여자를 샌프란시스코로 돌려보낼 건 아니죠? 의사가 말했다. 미국 교도소에서 3년을 살아야 합니다. 난 당신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그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 가슴이 그녀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 여자를 내 아내, 내 누이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가 고통받는 만큼 나 역시 고통받을 거예요. 헛소리도 참. 의사가 못 참고 소리쳤다. 당신은 누님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인이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녀가 겪게 될 일을 알고 있어요.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겠지요. 나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차원에서 인간의 벌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녀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녀는 우리 중 소수만이 누리는 흔치 않은 기회를 거머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선량하시고 대단히 자애로우십니다. 데이비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덜덜 떨렸다. 그는 입에서 열정적으로 튀어나오는 단어들을 조절하느라 분주했다. 나는 온종일 그 여자와 함께 기도를 올리고 그 여자를 떠나서도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도록 전력을 다해 기도를 올리죠. 내가 그 여자를 놓아주어도 스스로 그것을 거부할 만큼 그 여자의 가슴에 벌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혹독한 수감 생활을 자신을 위해 대속하신 은혜의 하나님 전에 바치는 감사의 제물로 여겼으면 합니다. 날은 하루하루 천천히 흘러갔다. 그 집 사람들은 비참하고 고통받는 아래층 여자에게 몰입한 상태로 부자연스러운 흥분감에 들떠 지냈다. 그녀는 피투성이 우상숭배의 야만적인 의식에 받쳐질 재물 같았다.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데이비슨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견디지 못했다. 그가 곁에 있어야만 용기를 냈고 그에게 매달리며 맹목적으로 의지했다. 그녀는 툭하면 울부짖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가끔은 탈진해 정신을 놓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것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당장 자신을 괴롭히는 막연한 두려움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악 앞에서 모든 개인적 허영을 접어두었고 후줄근하고 추레한 싸구려 화장 가운을 입고 방 안을 휘적거리며 돌아다녔다. 나흘 동안 잠옷을 벗지도 양말을 신지도 않았다. 그녀의 방은 너저분하고 지저분했다. 그러는 동안 비는 사정없이 끈질기게 쏟아졌다. 이 정도면 하늘에 물이 다 말랐겠구나 싶은데도 비는 미친 듯이 거듭거듭 철판 지붕으로 곧장 무겁게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축축하고 눅눅했다. 벽에도 바닥에 세우던 부츠에도 흰 곰팡이가 피었다. 앵앵거리는 모기의 성난 노래가 잠 못 드는 밤을 함께했다. 단 하루만이라도 비가 그쳐준다면 견딜만 하겠는데, 맥페일 박사가 말했다. 모두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배가 시드니에서 들어오는 화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신경이 곤두섰다. 맥페일 박사의 연민과 분노는 그 불행한 여인이 꺼져주기를 바라는 욕망에 의해 사그라들었다. 이제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 배가 출항하는 순간에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세디 톰프슨은 총독 청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호송을 받아 배에 오를 예정이었다. 월요일 저녁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톰프슨 양에게 내일 아침 11시까지 채비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녀 옆에는 데이비슨이 있었다. 모든 게 준비되도록 내가 챙기겠어. 내가 직접 여자를 데리고 배에 오르겠다는 뜻입니다. 톰프슨 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맥페일 박사는 촛불을 불어 끈 뒤 모기장 밑으로 살그머니 기어 들어가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 여자는 가고 없겠군. 데이비슨 부인도 기뻐할 거예요. 부인 말이 그분이 그림자처럼 기진맥진해 가고 있다네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그 여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말이요? 세디. 나라면 가능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참 숙연해지네요. 맥페일 박사는 대답하지 않고 금세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그는 누군가의 손이 팔을 건드리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놀라 깨어보니 침대 옆쪽에 혼이 보였다. 상인은 맥페일 박사가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따라오라고 손질했다. 평소에 흐름한 흰색 면포 바지를 입고 다니던 그가 지금은 맨발에 원주민들의 라바라바만 걸치고 있으니 갑자기 야만인처럼 보였다. 맥페일 박사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상인의 몸을 뒤덮은 문신을 보았다. 혼이 베란다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맥페일 박사는 침대를 벗어나 상인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소리 내지 말아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필요하니까 외투 걸치고 신발 신어요 빨리. 맥페일 박사는 문득 톰프슨 양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래요? 내 도구 챙길까요? 서둘러요 제발 서둘러요. 맥페일 박사는 침실로 살금살금 돌아가서 파자마 위에 방수복을 걸치고 고무창 신발을 신고는 상인에게 갔다. 그들은 함께 까치발을 딛고 계단을 내려갔다. 길가에 난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원주민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다시 물었다. 따라와요. 혼이 말했다. 그는 밖으로 나갔고 의사는 그를 따라갔다. 원주민들이 작은 무리를 이루어 두 사람을 뒤쫓았다. 그들은 길을 건너 해변으로 나갔다. 의사는 원주민 무리가 물가에 있는 어떤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20여 미터쯤 서둘러 걸어갔을 때 의사가 다가오자 원주민들이 비껴서며 길을 터주었다. 상인이 의사를 앞으로 떠밀었다. 그는 물속에 반은 잠기고 반은 물가로 나와 누워있는 으스스한 물체를 보았다. 데이비슨의 시체였다. 맥페일 박사는 몸을 숙이고 시체를 뒤집었다.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목에 자상이 나 있었고 오른손에는 자상의 도구인 면도칼이 들려 있었다. 몸이 상당히 차가운데 의사가 말했다. 죽은 지 꽤 됐겠어요. 사내 아이 하나가 일하러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여기 누워있는 걸 보고 내게 말해 주었어요. 스스로 한 짓일까요? 네. 누가 경찰에 알려야겠어요? 호원이 원주민 말로 뭐라 말하자 젊은이 둘이 자리를 떴다.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사람 여기 그냥 두어야 해요? 의사가 말했다. 내 집에는 못 들여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당국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해요. 의사가 매섭게 대꾸했다. 내 생각에는 아마 영안실로 데려가겠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상인은 라바라바 속 주머니에서 담배 갑을 꺼내 맥페일 박사에게 담배를 한 갭이 주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시체를 바라보았다. 맥페일 박사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호원이 물었다. 의사는 어깨를 으쓱 치고 올렸다. 조금 뒤 원주민 경찰이 들것을 든 해병을 대동하고 다가왔고 곧바로 해군 장교 둘과 해군 군의관이 도착했다. 그들은 사무적인 태도로 모든 걸 처리했다. 이 사람 아내는 어떡하죠? 장교 하나가 말했다. 당신들이 왔으니 나는 돌아가서 볼 일을 좀 볼게요. 이 사람 아내에겐 날벼락 같은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조금 손볼 때까지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해군 군의관이 말했다. 맥페일 박사가 숙소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내는 몸 단장을 거의 끝낸 상태였다. 데이비슨 부인이 남편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 간밤에 침대에 들지도 않았대요. 새벽 2시에 남편이 톰프슨 양의 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네요. 그 사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다녔다면 죽은 게 분명해요. 맥페일 박사는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그 소식을 데이비슨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기겁을 하며 물었다. 모르지. 난 못해요. 난 못한다고요. 해야 해. 그녀는 남편에게 겁먹은 표정을 짓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내가 데이비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 1분쯤 마음을 다잡은 뒤 면도하고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옷을 갖추어 입고 침대에 걸터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마침내 아내가 돌아왔다. 남편을 보고 싶대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이 영안실로 데려갔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거기 가보는 게 좋겠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울지도 않아요. 나뭇잎처럼 벌벌 떨기는 했지만 당장 가보는 게 좋겠어. 그들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데이비슨 부인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몹시 창백했지만 눈은 말라 있었다. 의사의 눈에 그녀는 이상할 만큼 침착해 보였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길을 따라 내려갔다. 영안실에 도착했어야 데이비슨 부인이 말문을 열었다. 혼자 들어가서 보게 해주어요. 그들은 옆으로 비껴섰다. 원주민이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고 나서 그녀가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그들은 앉아서 기다렸다. 백인 남자 한둘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맥페일 박사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아는 대로 다시 말해주었다. 마침내 문이 조용히 열리고 데이비슨 부인이 나왔다. 침묵이 그들을 휘감았다. 난 그만 돌아갈래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정하고 차분했다. 맥페일 박사는 그녀의 눈에 어린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몹시 냉혹했다. 그들은 천천히 걸어 돌아갔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숙소가 있는 굽이진 길 건너편에 도달했다. 데이비슨 부인이 숨을 훅 들이켜서 그들은 잠시 멈추어 섰다. 믿기 힘든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축음기가 돌아가며 레그타임을 우렁차고 거칠게 연주하고 있었다. 저거 뭐죠? 맥페일 부인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가봐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 복도로 들어갔다. 톰퍼슨 양이 방문 옆에 서서 선언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확연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이 단번에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난날에 주눅든 천덕꾸러기가 아니었다. 화려한 원피스와 윤나는 긴 부츠로 한껏 치장한 차림새였는데 부츠 위로 긴 면양말을 신은 통통한 다리가 도드라져 보였고 정성껏 손질해 올린 머리에는 그 화려한 꽃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분칠한 얼굴, 대담한 검은색 눈썹, 진홍색 입술, 자세도 꼿꼿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에 알던 그 관능의 여왕이었다. 그들이 들어오자 그녀는 비웃는 웃음을 크게 터뜨리더니 데이비슨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자 입안에 침을 가득 모았다가 퇴 뱉었다. 데이비슨 부인은 움찔에 물러섰다. 순간 그녀의 뺨에 홍조 2개가 확 번져나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 자리를 피해 재빨리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맥페일 박사는 분통이 터져 그 여자를 방 안으로 떠밀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다. 저 빌어먹을 기계 좀 꺼요. 그는 축음기로 가서 레코드판을 잡아떼었다. 그녀가 그에게 대들었다. 아니 의사 양반, 당신도 나랑 한번 하든가 아니면 내 방에서 뭐 하시게?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녀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의 표정에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할 멸시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참 가짱코 가정스럽다는 투로 대꾸했다. 당신 사내들, 이 추잡하고 더러운 돼지들, 당신들 모두 똑같아. 당신들 모두 돼지들. 맥페일 박사는 그 말을 알아듣고 말문이 막혔다.